알아보겠습니다. 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아찌아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교수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네네. 3주째 맞이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쟁이 뭐 한 3주째 맞게 되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태도와 인식이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첫째,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러시아가 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소평가됐던 젤렌스키 정부가 결사항전 모드로 들어가고 또 휴전 협정을 포함해서 현재 한 3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해외로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을 잘 통제하면서 3주째 대러시아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국제사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여론전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한 심리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군복무할 때 정훈장교로 금강산 지역의 그 전방 철책에서 3년간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정훈이나 공보 그리고 또 이 심리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 전쟁에서는 그 물리적인 전투력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 승패를 가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요. 그렇죠. 사실은 그 돈바스라고 부르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2014년 이래로 한 수만 명 이상이 희생된 그런 반정부군과의 어떤 내정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침공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잘 설득했고 또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떤 국제사회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화상회의도 하고요. 고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유엔이나 어떤 미국의 의회에서도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을 하고 네. 또 실시간으로 연설하는 걸 통해서 또 박수를 받기도 하고 네. 그런가 하면 어린 러시아 포로들이 러시아 국내에 있는 가족들하고 화상 통화가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부당한 전쟁이라는 거 러시아가 일으킨 그런 어떤 여론을 러시아 내부에서도 퍼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반해서 러시아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전쟁의 명분을 러시아 입장에서의 전쟁의 명분을 설득하는데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아마도 핵을 가진 러시아의 국제사회가 섣불리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은 우월한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재빠르게 제압하고 친러 정부를 수립하면 상황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마무리 될 거라고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판의 원인은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푸틴이 국내외 현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붕괴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보면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어떤 전쟁이든지 경제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투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하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재원들을 러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좀 더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그리고 또 아주 어리석게 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3차 대전으로 이렇게 전쟁이 발전하지 않는 한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겨도 근데 뭐 이기겠죠 러시아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객관적인. 이겨도 상처뿐이고 어쩌면 푸틴의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 정권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결사항전이라는 네, 말이 네,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아직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동맹이나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잘 받느냐 하는 그런 거는 좀 부수적인 거고 결국은 침략을 빠르게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물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 일단 발생하면 전쟁이 없었으면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그 그렇죠. 피해를 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길어지면 승자나 패자나 모두 희생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러시아와 같이 잠재적인 적국들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좀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네. 그렇다면 러시아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본 것처럼 그렇게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이웃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적국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강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 몫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포함해서 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크게 네.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번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피해, 뭐 기름값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피해가 큽니까?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좀 전쟁이 종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젯밤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어젯밤 11시 36분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인 북위 37.7영도, 동경 141.7영도의 그 해상의 33km 깊이 지점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동북부의 미야키현 그리고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아주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고요. 네. 이미 그 화면을 통해서 애청자들께서도 보신 분이 많이 계셨을 텐데 건물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계가 쉽지 않지만 오늘 오전 9시까지 후쿠시마현하고 미야키현에서 2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126명이 부상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오늘 낮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피해 규모가 더 크게 보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도쿄전력 회사죠. 도쿄전력에 따르면 도쿄에서 70만 건을 포함해서 한 208만 건의 정전이 이번 지진으로 발생을 했고요. 네. 미야키현하고 후쿠시마현에서 오늘 오전 6시까지 42,600세대가 정전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철도인 잘 아시는 신칸센이 탈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이 어젯밤 그 속보를 듣고 이번 주 이 지역에 있는 원전이 제일 걱정된다라는 맞습니다. 말들을 많이 하던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일본 분들이 걱정이 큰 거는 바로 그 11년 전에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의 원전은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냉각수 방출이나 뭐 수산물 등 다양한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 발생 후에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의 원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일본 원자력 규제청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2원전의 1호기 그리고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 연료를 이렇게 보관하는 수조에 냉각 기능이 한 2시간여 동안 정지되었었다. 뭐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한 5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새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하는 그런 국민들 사이의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다른 많은 인류 문명의 이기들처럼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가공할 위험성 때문에 세계적인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네. 문제는 이 문명의 이기의 효율성과 또 운영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을 포함한 그 위험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데 그 네. 선택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어떤 개인들이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표를 뽑은 정치인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를 통해서 네, 네.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합의에서 선택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좀 그 여유가 좀 더 있는 거고요. 네네. 기대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또 새롭게 또 논의를 하고 치밀하게 해서 또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를 너무 이렇게 180도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차원이 아니라 네. 좀 더 전문가와 또 우리 같은 지역에는 상당히 그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거국적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선택을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든지 뭐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딱 정해둘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특히 네.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국제 뉴스들, 정보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